허리 통증과 다리를 꼬는 것, 그거는 크게 관련 짓기는 어렵습니다. 허리를 꼬아서 안 좋은 질환이 있는데, 그거는 고관절 쪽에 불안정성으로 인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리를 꼬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출산의 경험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꼬는 것이 더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꼬게 되면 허리뼈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10개월 동안에 배가 앞으로 불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허리는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또 키우는 동안에 안고 있으면서 또 배에다 받치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럼 또 허리는 또 앞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또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또 안고 그 아이를 수유를 하면서 또 허리 쪽에 앞으로 밀려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허리를 꼿꼿하게 서는 것보다는 살짝 뒤로 밀어서 있을 때 통증이 경감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구부리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처음에 이렇게 제꼈을 때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제끼고 있으면 점점 이쪽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세가 그분의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음 자세로 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자세는 당신의 다음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오른손을 주로 쓰고 왼손을 주로 안 쓰다 보면 몸은 어쩔 수 없이 비대칭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통증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이라는 건 대단히 신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그럼 브레이크를 영원히 브레이크 기능이 상실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되게 오묘한 어떤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답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허리가 좀 삐뚤어졌다. 하지만 본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삐뚤어진 것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논문들을 봤을 때 몸이 삐뚤어졌다, 척추의 만곡이 크다, 그런 것도 자세가 삐뚤어졌다, 골반이 틀어졌다,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이 통증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그러한 연구 결과는 같습니다. 그 세계 질병학회에서 나눈 분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급성기, 아급성기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급성기, 아급성기 때는 왜 아픈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따로 해놓은 거고요. 그 두 번째 나온 거는 협조성 상실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협조성 상실 통증이라는 몸 전체에서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쪽 허리에 통증이 나온 걸 이야기를 합니다. 소마틱 리퍼드 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소마틱 리퍼드 페인이라는 거는 어떤 허리 구조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구조물에 그 통증이 나타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에 디스크, 그러니까 척추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통증이 엉덩이 쪽이나 허리 쪽이나 그쪽에 나타나는 통증들을 우리가 소마틱 리퍼드 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사통을 동반한 통증입니다. 방사통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디스크가 그 분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4가지 분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 중재 방법들이 틀리거든요. 4가지 다 중재 방법이 틀리고 그 4가지를 유치해가는 과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곳에 포함이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가 고정적인 의미에서는 치료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치료라는 이야기는 증상의 감소에 그 포커싱이 맞춰진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증상의 감소, 그리고 교육, 그리고 상담, 그리고
잘못된 지식 또는 잘못된 신념에 대한 설득, 그리고 건강 상태 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악화 또는 새로운 병변에 대한 예방,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중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리치료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소에 많이,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포커싱이 많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교육입니다. 어떻게 환자분한테 교육을 시키는지가, 이것이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지금 잠깐의 어떤 허리가 아픈 이벤트로 끝날 것을 결정하는 게 교육입니다. 저번에 한번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이 계세요.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검사상으로 봤을 때는 허리가 아플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분이 가정에서의 어떤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통증의 원인이 그런 스트레스나 디프레션, 우울증에 의한 통증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비디오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적극적으로 논문을, 그분에 맞는 케이스에 맞는 논문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뭐 디스크면 디스크, 척추뼈면 척추뼈에 대한 구조에서 많이 생각에 기초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근골격계 통증은 절대로 구조랑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리 도수 치료, 그리고 교정을 한다는 카이로프락틱, 그런 경우에 보면은 뼈의 위치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저희 물리치료 계통에서 과학을 봤을 때 그러한 카이로프락틱이나 눌러주는 동작, 그런 걸 통해서 뼈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통증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통증을 느끼는 경로는 아주 천천히 느린 경로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굵고 빠른 경로를 가게 됩니다. 통증이 있었을 때 우리 카이로프락틱이나 어떤 교정을 한다는 그러한 도수 치료를 했을 때 이쪽에 경로가 빠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증이 못 올라가는 거죠. 이쪽 머리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정을 한다, 카이로프락틱을 한다, 그런 것들은 뼈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또 다른 자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어떤 중재자에 의한 수동적인 움직임 또 자극이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 조금씩 움직이는 자극도 같은 자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누워있거나 아프다고 움직이는 것을 피하는 순간 이쪽으로 크게 들어가는 어떤 기계적 수용기들, 감각 입력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증 경로가 계속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을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안 움직이게 될 테고, 그러면서 이 통증 경로는 계속 활성화돼서 브레인, 머리 쪽으로, 뇌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통증이 있을 때는 움직이면서 이쪽의 경로, 이쪽에 기계적 감각 수용기들이 작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또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 호르몬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호르몬 변화들은 아편성 물질들을 분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러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 통증이 있는 어떤 신호를 눌러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증은 느끼지 않으면 없어진 겁니다. 구조가 변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구조에서 오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 나오는 여러 논문들을 봤을 때 어떤 특정한 허리 통증을 위해서 고안된 특별한 운동
운동이나 일반적인 운동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운동보다도 여러분들이 활동량을 늘리는 형태로 가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통증과 관련된 운동, 그러니까 치료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운동 처방을 받을 때는 사실은 이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영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 유산소 운동을 한다. 하지만 수영의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미치는 영향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라테스 동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의 증상을 개선하고 또는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운동 종목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증상을 개선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마비, 그러니까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아니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마비가 있다거나 대소변에 장애가 생겼을 때 수술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수술이 그닥 크게 성공적이기는 어렵습니다. 수술은 일단은 그닥 예후가 다른 일반적인 운동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퇴행성이 생깁니다. 구조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관절염 있다고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 나오는 논문에서는 관절염과 통증을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관절염에서 오는 신호들을 누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퇴행성 변화는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들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관절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 형태를 어떻게 삶을 바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통증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초의 염증성 반응이라는 통증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염증성 시기가 지난 이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통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증들이 진행하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구조에서의 퇴행성의 정도, 디스크가 빠져나온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통증에 대한 민감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여서 가장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가장 관련이 깊은 인자는 움직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변화된 구조로 인해서 본인의 삶이 불행해질 거라는 그런 심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혈두를 시킨다 할 때 이 점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